촉촉이 비가 내리는 참으로 차분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가끔 이제 건강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야영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가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종종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에게 이런 안부 인사를 물어요. 거기 원주에 있는 형도 잘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도 들어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런지 제가 동생 같아요. 제 원주에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제가 털어놓는 얘기인데 저는 저 동생들을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생의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똑같은 관찰 과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창조 과학이라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진실로 규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쩌면 더 많은 과학자들은 끝까지 진화론이 진실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을 잘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스켈레톤, 그러니까 골격, 새우의 골격과 인간의 골격이 너무 흡사하죠.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유전자의 모양, 우리 그 전자와 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선형 모양, 우주를 떠나서 우리 모든 세포 엘리멘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는 그걸 보고 모든 생물체는 하나에서 오리진됐다. 네? 하지만 창조,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어때요? 정확히 같은 사실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어제 제가 개 얘기를 했는데 개 수백 종 있다고 그랬죠. 백수십 종 있다고 그랬죠. 사람도 너무나 다르죠.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 이런 다른 것을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겠지만 자주 읽으려고 노력하고 강의 때 꼭 찾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창세기 1장은 아마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읽을 때마다 전혀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진화론을 준비하면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종류대로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그 창조의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창세기 1장이라고는 짧은 지면에서 다 설명하시면서 왜 각 종류대로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셨을까? 그 지면을 참 진짜 귀한 지면을 왜 각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 10번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진화 사상에 대한 정확한 경고이고 설명이세요. 창조 때부터 설명을 이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변이, 이 유전자의 변이나
자연적으로 셀렉션된 그 개체들만 이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진화의 두 가지 핵심 요소라고 그랬는데, 창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유전자에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변이된 유전자를 치유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혼동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단히 변이되는 우리의 유전자들,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서 영향을 받고 변이되는 우리 유전자들을 매번 리페어되고 리플레이스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메커니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우리 신체에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과 같은 과학의 도구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observational science, 그러니까 관찰하는 과학의 태동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찾아보면서 계속 진화의 근거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서 놀라운 어떤 성질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의 품성이신 겁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화나 창조는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히스토리컬 사이언스라고 그럽니다. 사이언스에는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과학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 진화론자들은 진화된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사람의 아이디어, 우리 과학의 발전, 우리 지성의 특출함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믿는 창조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아주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고 있고, 그것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전혀 달리 보이고 달리 이해되고 충분히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시작하는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서 보지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때 간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영어 성경을 찾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읽으면서 이해를 돕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저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못 믿는가 보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동적인 게 아니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보면 see라는 그 see, 보다라는 영어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창밖을 물끄러미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해도 그건 보는 거예요.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see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behold가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고는 behold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바라다 보지를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도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젯밤에 다룬 우리 그 생애 기원에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다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은 이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철학에서의 어마어마한 토픽을 재료로 조금씩 써가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이 평상시에 건강 강의할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1년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 앉아 계신 송경상 장로님에게 물어보세요. 이 토끼가 당근을 좋아하죠. 그렇죠? 토끼가 당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봤습니다. 새를 모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끝에다가 바구니를 해놓고 작대기를 하나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고 겨울에 집안에다가 그 줄을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새가 여기 들어오면 땡겨가지고 바구니가 넘어지면서 새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꽁도 잡고 그랬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 때. 그 새나 지금 이 토끼나 다를 바가 없죠. 먹이를 쫓아가다 보면 덫에 걸리고 죽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저절로 사라지는 건 없어요. 저절로 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라져요. 어떨 때는 그 결정이 안 하는 결정이 많죠. 하지만 그 결정 자체가 그게 무의식에서 나오는 결정이고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순전히 아무런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결정된 삶이 자유의지에 의한 삶이에요. 그거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자유의지와 영의 영역인데 먼저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에서 우리 뇌에 어디에서 관장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유의지를 그냥 사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 자유의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택권, 즉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마도 성경을 처음 배울 때, 뭐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답답하죠. 아니 하필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 놓고 먹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뭐냐 도대체. 이런 고민 안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할 수밖에 해야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윤리적인 또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는 형사상, 민사상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이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의지는 우리의 행위나 선택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어디인가를 과학자들이 찾아가고 있었고 사실은 찾았어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 번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냥 무시하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프랑스의 그 실존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얘기하기를 인간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선택하기가 어렵거나 선택했을 때 오는 블레임을 받기 싫을 때는 결정론으로 속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비근한 예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환자가, 제 환자들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살이 찌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끝이 어디인지를. 그래서 환자들에게 얘기하죠. 아유, 작년에 비해서 살이 지금 5kg나 더 찌셨어요. 보세요. 배가 나오셨어요. 제 느낌에는 아마도 1, 2년 이대로 가시면 당뇨병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결국은 당뇨 걸려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토끼를 제가 연상하게 되는데, 그냥 당근 먹고 매일같이 똑같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에게는. 그러면서 결국은 당뇨라는 덫에 딱 걸려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아유, 죄송하지만 당뇨병이 왔어요. 우리 이제는 어떻게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당뇨였고, 저희 어머니 지금 외가 쪽으로도 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 얘기를 지금 샤르트르가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렇게 했지.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꼭 그렇게만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을 대어주라라는 얘기는,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나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쌍둥이 아시죠? 쌍둥이. 쌍둥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 난자가 두 개, 정자가 두 개 해서 따로따로 태아가, 개체가 형성되는 이란성. 이 란은 이제 난자 얘기죠. 난자가 하나밖에 없죠. 정자도 하나죠. 그래서. 자,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쌍둥이가 다 똑같은 쌍둥이지만 전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애기 둘이 그냥 한꺼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진짜 쌍둥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복부 초음파를 임신 때 해보면 그 애기 집 플라센타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섹이라고 하는 그 집,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는 집이 하나예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정확히 자라고 있어요. 그 세포가. 그래서 태어나면은 누가 누군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자란 다음에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 유전자가 똑같다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 결과도 똑같아야 된다고 믿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유전자는 불변이었다고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유전자가 똑같은 두 개체로 하여금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전혀 다른 운명을 가게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죠. 이 사이먼 리폰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과학. 근데 이 사람이 쓴 어떤 논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Practical Ethics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은 이제 쉽게 서머라이즈를 하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개발된 첨단 기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바로 뇌의 맨 앞부분인 전부 전두엽에 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자유의지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자유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영역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에요. 제가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가 음식들을 놓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선택해야 될 기로에. 그때 그 펑셔널 MRI라고 하는 우리 MRI 사진인데 그 어떤 세포가 펑션하는 거를 색깔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 MRI, 특수한 MRI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에 개발되면서 이 우리 뇌 정신 세계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영역이 상당히 더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불이 세게 들어와. 이 부분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유혹센터예요. 아, 저거 맛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상시에 헬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0.1초 불이 들어온 다음에는 억제센터라고 하는 데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이 억제되면서 자기의 순수한 자유의지에 의해서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뇌의 맨 앞부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은 바로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읽어보겠는데 자유의지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날 뿐만 환경의 지배라는 것은 우리 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각뇌입니다. 오감을 담당하죠. 이 시각센터, 그 다음에 미각센터, 청각센터, 터치, 그 다음에 우리 오감을 담당하는 이 감각뇌가 있지만 이것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포함되는 전두엽, 여러분들의 생각, 이론, 철학, 내 고집, 내 감정, 바로 나 자신의 이 부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레벨에서의 일어나는 선택을 좌우하는 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유의지 그러면 내 의지대로 참아가면서 이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생각을 살짝 바꾸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캐치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될 수 없어요. 참아가면서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이거 돈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헌금을 드릴까 말까? 아니야, 드려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예화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 자신을 벗어난 어떤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옳은 삶이에요. 한 번은 이제 제 환자 중에 담배 꽁초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담배 꽁초들은 담배가 나쁘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저를 올 때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와요. 가면은 분명히 닥터 손이 오늘도 담배 끊으라고 잔소리할 텐데 오늘은 어떻게 얘기할까?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그러면 알아요. 바로 답이 나와요. 네. 요새 그렇지 않아도 원래 내가 3값씩 폈잖아요. 요새는 한 2값으로 줄이고 있어요. 아니면 한 값씩 피우면 요새는요. 한 값 다 못 채운 때가 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답에서 보는 데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할 만큼 다 했어요. 약도 써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죠. 담배를 끊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모티베이션이 최고라고 그래놓고. 모티베이션은 있어야 되는데 의지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또 있냔 말이죠. 뭐가 또 있냔 말이면 앞으로 한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매일 5분만 남의 시선이 없는 데서 조용히 앉아서 불 끄고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5분만.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담배 끊어야지. 그래, 담배 끊자. 이런 생각을 5분만 하세요. 매일. 그리고 피우고 싶은 대로 피우세요. 절대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5분만 명상하세요. 이걸 3개월 하고 제가 이제 팔로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돼 갑니까? 글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담배가 줄어요. 예, 나도 모르게 담배가 줄어요. 담배 맛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나중에 1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 영의 영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론이겠죠. 뭐 이미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다 프루브해 줬는데 우리의 할 몫은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애기들이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세포 2개죠. 그게 4개로 되고 8개로 되고 16개, 32개, 64개 이렇게 계속 불어나요. 그러면서 그 세포 중에 일부는 신경세포가 되고 일부는 심장세포가 돼서 뛰기 시작해요. 3주가 되면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이 정자난자가 만난 다음에 3주면요. 아직 다음 맨스 기간이 채 안 됐을 때 아니에요? 산모는 자기가 임신됐다고 전혀 생각 못할 당시부터 심장은 만들어져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신비로워요. 그러면서 그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피를 받아가지고 다른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신경세포의 발달 얘기입니다. 이제 신경세포는 저는 뇌가 만들어진 다음에 콩나물의 예를 제가 든다면 콩에서 꼬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태생학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그 말초신경이 그 거미줄처럼 쫙 말초에서부터 모여서 척수 쪽으로 가요. 척수. 근데 그 척수도 제가 여기서 척추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척추는 뼈 얘기고 척수죠. 그러니까 신경이니까 그 꼬리뼈에 있는 때부터 해가지고 발달대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태아기에는 뇌가 다 만들어지긴 해요. 결국은 태어나기 전까지. 그렇지만 태어나고 나면 아시다시피 갓난아기들은 눈이 잘 안 보이죠.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눈도 뜨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시각이 살아나고 하는 거는 유아기를 거치면서 이 뇌 후반부가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발달해요. 아기들이 감각기관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외부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생겼네. 엄마 목소리가 이렇구나. 아빠는 좀 못생겼네. 뭐 이렇게 이 외부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가 되면 어떤 일을 해요? 미운 7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뛰어다녀요. 넘어지고 뛰어내리고 그게 바로 이 감각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센터죠. 모tor센터라고 하는 그 콜텍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덧 사춘기가 오기 시작해 10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말이 좋은 그럼 이거 이상한 거예요. 까불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뭐 세계에는 왜 정의가 없어? 뭐 그리고 갑자기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 때는 울고 있고 이게 뭐예요? 전두엽이 관장하는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이 발달하기 위해서 그냥 이 뭡니까? 우죽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이해가 되죠. 사춘기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이제 사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나는 어느 집안에
넷째 아들이고 내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대학도 졸업할 때가 되고 군대를 갔다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장을 얻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선 자기 가게를 하나 만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 자식도 생기고 그러면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 발달 과제에서 보면 아직은 뇌가 덜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나가 이게 나라는 존재가 확립되는 순간 내가 직장도 잘 얻었어. 내가 결혼도 했어요. 내가 학식도 있어. 그럼 나라는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결코 아니었어요. 중년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 전부전두엽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전부전두엽을 개발해야지만 나라는 인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라는 인생은 한번 완성해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장년기, 노년기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럼?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나의 만들어진, 발견된 나를 가지고 그냥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좀 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이대로 그냥 병만 안 걸리고 애들한테 부담만 안 되게 살다가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아직 완성이 안 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나 마찬가지죠. 저도 아직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다른 건 몰라도 자유의지라는 이 부분, 영역은 주어졌지만 그걸 개발하고 안 하고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완성해가는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쉽게 장로님도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뇌라는 거는 참 진짜 신묘막측.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저희 와이프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예, 신비한 이 올건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여기서도 일어나죠, 생각이. 그건 느낌이라고 합니다. 느낌. 아이 추워, 아이 배고파, 맛있겠다, 좋아. 그 느낌이지만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종류가 많죠.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은 뭔가 이 액티브한 거예요.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극을 받아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프로액티브하게 생각하는 건데, 뇌라는 이 장기는요, 뭘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뭘 먹고 살아요, 뇌는? 근육이 뭘 먹고 살아요? 영양분 먹고 살죠. 그렇죠? 운동을 했을 때 영양분이 잘 가고 그래서 근육이 발달. 뇌는 뭘 먹고 살까요? 예. 역시 뇌는 생각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는 강해져요. 뇌는 강해져요. 생각. 그 생각은 제가 무슨 생각이라 했어요? 아유, 배고파, 맛있어, 추워, 이런 게 아니고, 인생이란 게 뭔가,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더 나가서, 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그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 이거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뇌에는. 그래서 생각을 먹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생각이 바로 이 부분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 근육에 알통이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이치는 아까 제가 신경뇌 발달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린애들이요 부담 없이 환경에서 주는 영향을 받고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모삼척이라고 있죠. 환경이 그만큼 우리의 자아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고민하느냐가 나의 그 다음 단계 뇌인 전부전두엽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기 왔을 때 이걸 보여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명상 또는 묵상인데 진지한 생각인데 이게 우리의 행동과 생활 습관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뇌 구조 변화를 만들어내고 유전자를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를 신진대사나 어떤 그런 생리를 다 바꿔주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질병에서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알기 쉽게 만들어 놓고 운명 행진곡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서의 지휘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이언스 잡지 중에 가장 저명한 네이처지에서 이런 사실, 생각이 유전자나 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아직 근거가 부족해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 지면에 실는 서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뇌나 유전자의 지배하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유전자나 우리의 뇌를 지배할 수 있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 태어나는 순간 기차를 탄 게 아니에요. 그 기차의 종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부산에 가게 되고 광주에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운전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오늘은 저 부분에서 생각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길가에서 남자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야, 누구야? 오랜만이다.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런데 갑자기 뭐 보셨어요? 저 보느라고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뭘 보셨어요? 예, 금발의 미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요. 근데 한 친구가 야야야 저거 봐라. 근데 한 친구가 딱 저걸 보더니 그래. 할리 아니야? 할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토바이 있죠. 소리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이게 HDMI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나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남자는 지나가는 여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 남자는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왜 그래요? 예, 생각이 다르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근데 그 관심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너무 다 아셔가지고 제가 이걸 강의를 계속 해야 되나 마나 갑자기 혼동이 되는데, 그래도 하죠 뭐. 우리 뇌에는 뇌세포가 850억 개나 돼요. 850억.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850억.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세 보실래요? 1, 2, 3, 4, 5, 6, 7, 8, 850억까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못 세실걸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러죠. 그걸 그냥. 자, 그렇게 많은 뇌세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뇌세포의 몇 퍼센트를 이용하고 살까요? 흔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20, 30%밖에 이용 못했다라는 얘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뇌세포의 아주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삽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창조주는 뇌세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바로 여기에 자유의지의 가능성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이미 예측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뇌세포가 이렇게 많은데 이 회색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다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이렇게 그 주황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평상시에 자꾸 이용해지니까는 주황색을 띠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TV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조정하지 누가 가서 채널을 계속 바꿉니까? 요새 그거 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리모컨으로 앉아서 턱턱 누워서 하죠. 그건 편리성인데 그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킬까 말까 하는 믹서기를 갖다가 리모컨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런 경우에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은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다 그래요. 바로 TV는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어요.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3W에서 5W만 사용하면서 절전 모드에서 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온 스위치를 누르면 켜져요. 바로 켜져요. 뇌세포들도 자주 쓰는 세포들은 스탠바이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모컨의 단추를 누르듯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떤 자극 세포를 받게 되면 그놈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오토바이 탄 여자가 보였어요. 여자만.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보는 순간 저거 할리 데이비슨 아니야? 여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뇌세포에 불이 들어오고 생각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은 0.01초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 그런 걸 보면 나는 여자를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0.01초 동안 보고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뺨을 맞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반응이 결정돼 있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맞고 난 다음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이 안 돼요. 그땐 늦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렇게 스탠바이 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세포가 켜질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는 밤에 자면서 고민 안 하겠어요. 내가 혹시 틀렸나? 내가 혹시 틀렸나?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100번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거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결국은 길게 얘기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세포를 활성화시키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한 번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이고 내 운명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뇌가 생각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신경 또는 뇌 가소성이라고, 가소성에서 소자는 소묘할 때 그 소자입니다. 소묘. 대생 아시죠? 대생. 그 먹연필로 이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삭삭삭삭삭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하다 보면 명암이 생기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게 대생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계속 별거 아니지만 모여서 우리 뇌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건 동영상인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데, 한번 유튜브에 들어와서 The Brain That Changes Itself라고 하는 타이틀을 쳐보세요. 이건 그 캐나다에 있는 신경과학자인 닥터 도이치가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강연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미라클러스하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맹인이에요. 수십 년 동안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맹인이 지금 눈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과학은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이 뇌로 가는 이 시각 중추가 망가져가지고요, 눈을 못 봐요. 눈알은 있지만 이게 상이 맺히질 않아요. 그게 맹인이에요. 그것도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에서 오는 디지털 그 영상을, 신호를 혀에다가 넣어줘요. 혀에서 전극이 짜릿짜릿 가면서 혀를 통해서 미각센터로 그게 가요. 자극이. 근데 그걸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은 간절히 원해요. 내가 지금 내 머리에 달린 카메라가 주는 이 신경, 이 어떤 그 자극을 제발 형상화하길 바래요. 계속. 그러면 미각센터하고 이 시각센터가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상이 그려져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저 볼을 집어넣어요. 맹인이.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못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아버지랑. 얘를 너는 불구가 아니다. 넌 불구가 아니야. 얘기 때도 불구라고 그 할머니가 인터뷰에, 나는 내 손녀를 불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좀 발달이 더딜 뿐이었지. 얘가 테니스 치게 돼요. 이 과학이 이런 기적을 발견하면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이 신경과학자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안과 의사 잘 나가는 사람인데 중풍을 심하게 맞고 완전히 인생이 끝났어요. 과학자들이, 신경과 의사들이,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사람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고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치지도 못했던 피아노까지 치게 돼요. 안과 의사로 복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결론으로 이런 실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실험자들을 데려다가 그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게 해요. 오른손은 가만 놔둬요.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아무거나 치라고 그래요. 그냥 음이 맞든 안 맞든. 그러면 계속 치면, 아까 말씀드린 펑셔널 MRI를 찍어보면요,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영역의 뇌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거기서 온 거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손도 묶어요. 그리고 대신 앉아서 5분 동안 눈 감고 자기가 왼손으로 치고 있다고 상상으로 하게 해요. 건반은 못 두들기지만 건반 앞에 똑같이 앉아서 아까 했던 것처럼 상상으로 치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영역에 불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뇌를 원하는 대로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가 있으면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뭐 큰바의 얼굴도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큰바의 얼굴 얘기하시죠.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발견하게 돼요. 어렴풋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뉴로티올로지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신경과학을 통해서 발견하는 신학이에요. 이 닥터 뉴버그라는 사람은 원래는 해그약, 그러니까 이 방사선과 의사인데 뇌 촬영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뇌 촬영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돈도 많이 벌고 뇌 촬영의 대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 촬영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컴퓨터 안에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거기선 성별을 여자와 남자로 구분해서 뇌 모양의 생김새를 비교하시오. 왜? 비교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뇌 모양의 차이.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위축이 되죠.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격에 따른 뇌 모양의 변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같은 사람인데 비교해 보니까 몇 년 전에 뇌 모양하고 지금 뇌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 사이에 뭐가 인생에서 달라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저는 그 사이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안 먹던 걸 먹는다든지 뭐 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직업이 바뀌었어요? 배우자가 바뀌었어요? 사는 곳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연구 결과가 이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린 결론은 이거에 간절한 기도와 묵상은 뇌의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세상을 보는 각도가 달라진 거를 알았어요. 이런 책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많이 읽어왔어요. 지금 이 엘든 테일러가 쓴 책에는 유전자가 이제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제가 한 문장을 고르라면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묵상 또는 명상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 엘든 테일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그냥 그 과학의 논문들의 그 신경과학의 그런 논문들을 다 모아서 알기 쉽게 그냥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문한 내용이에요. 왜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내리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그 문장을 보고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을 따르는 생각, 뭐 육신을 따르는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어떤 관심사가 있잖아요. 나는 명예를 추구하겠다. 나는 부를 추구하겠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존경해요.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영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탄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아까 그 뉴로티올로지를 얘기한 과학자 얘기처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 평상시의 생각으로 우리 뇌를 만들어 가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 24시간은 빌 게이츠도 24시간밖에 없고 저 홈리스도 24시간밖에 없다. 하지만 사는 건 전혀 달리 살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 혹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소모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고 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뇌 모양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품성을 생각해서 24시간 중에 몇 분을 성령을 찾고자 노력하십니까?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명상하셔야 될 과제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영에 의해 움직이고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은 그 영의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참 불편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정보를 받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요. 카톡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진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모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분을 하려 하십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